네, 안녕하십니까. 송나성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원룸 30평대 아파트로 자양사동 모아타운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재개발을 속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대로 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의견하고, 자산평가 불공정하고 찬반이 팽팽하다 하는데, 외지인 투기 의혹도 있고 조합 설립 앞두고 갈등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사실은 불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산평가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목적을 사업을 다 같이 추진해서 아파트를 완공해서 입주하는 데 두느냐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5평짜리 원룸하고 30평대 아파트로 바뀐다 하더라도 5평짜리 원룸이랑 그 다음에 뭐 30평짜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더 큰 평수의 비싼 토지등 소유자들의 권리가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평짜리 원룸이나 입주권은 주어지지만은 어차피 분담금은 더 많이 납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전자산평가 대비 아무리 비례율이 높아져서 권리가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안 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산평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여기는 뭐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제외한다고 하면 이 동의가 나오겠습니까? 동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또 실패할 사업 전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불균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모아타운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입주, 그러니까 분양 대상을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과연 투기일까 아닐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필지가 큰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모두 이익이 발생했겠지만은 또 그 부분이 큰 필지로 인해 가지고, 큰 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1+1 가로주택에는 세 채까지 받는다고 해서 동의를 할 때도 설득을 하지만 사실 그게 큰 이익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뒤에 종부세 1+1에 대한 종부세 판결이 났는 것 때문에도 아마 보실 텐데, 그게 1+1이 된다는 게 1+2 된다는 게 부득이한 상황이지 그게 거의 베스트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3종에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모아타운 대상이 선정 후 5평 원룸을 가지고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생긴다면 편법을 이용하 투기 기술을 부르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데, 원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독립적인 빌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별도의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서 2022년 10월 27일을 자양사동 대상지역 권리 산정 기준으로 지정고시했지만, 이 시점 이전에 착공신고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려면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투기 세력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지 진행이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떠한 경우도 나오는 경우고, 네. 그래서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하고 이게 나오죠. 자양사동뿐만 아니라 반포일동, 대청동 등에서 모아타운 둘러싼 찬반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보다는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서 안내하고 주민의 갈등을 중재할 묘안이 필요하다. 사실 묘안은 없습니다.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가주택 정비 사업이 투자로서도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누가 반대할지, 어떤 이유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뒤에 장면 한번 보시면 그 소식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쪼개기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했다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허그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금 조달 위해 2차 보전 지원을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안 보니까 이게 일단은 허그 보증으로 활성화를 위해 2차 보전, 그러니까 좀 사업비가 모자라서 대출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은행에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이라고 하죠. 일단은 2차 보전 업무 협약을 해서 금리를 조금 지원받는 것 같아요. 원래는 1%대 허그에 대출이 시행이 된다는 것 때문에 초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이 개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별로 많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검사도 많이 하지 않고 해서 자금이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도 높아진다고 져서 무작정 1.5% 저리로 하지 못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갖다가 시중은행과 더불어 2차 보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잘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하시는 분들이 나의 돈을 빌려줘도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2차 보전제도 실행하지 않으면 자금이 모자랄까요? 모자라기 때문에 2차 보전 지원 제도를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시공사도 지금 많이 입찰 2차, 3차 가시는 거 보면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런데 거기서 왜 반대를 하시나요? 재산을 뺏긴다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인 시위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은 진짜 힘듭니다,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래서 투자하기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하지만 2차 보전 지원 제도는 주민들의 의지는 강한데 약간의 대출, 자금적으로 좀 모자랐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는 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HJ중공업 부천 역곡동 46 가로주택 정비 사업 수주하고 돼 있죠. 여기도 HJ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하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성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242가구 정도니까 부대공립시설 건립하니까 되는데, 여기도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그에서 2차 보전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그런 지원책이 되기도 합니다. 요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도자료 원본이거든요. 보도자료 원본인데, 한번 보시면 14일자로 나온 겁니다. 허그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보전 지원 제도 시행, 같이 한번 확인 한번 보실게요.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과 기금 융자 간 금리차 보전으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죠.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민간 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2차 보전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차 보전 지원이란 뭐냐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 금융과 기금 간의 금리차 일부를 보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 여기 잘 보시죠. 협소한 사업 규모, 그 다음에 낮은 사업성의 이유로 민간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거죠. 사실 이 기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또 시공사에 대여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기금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실 작년에 거의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공자 대여금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 3개월 변동 등등이 있는데 낮은 수준을 민간대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 보시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단독 또는 조합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지.
여기에 대출이 지급되고 2차 보전, 그래서 LH하고 하더라도 다시 또 2차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마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의 자금에 대해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까 네네 이 부분인데요. 뭐 쪼개기 해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때문에 충돌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 부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재건축 1+1 분양자의 종부세 등 부가 처분은 정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원래는 한 채에 있으신 분들이죠. 하지만 분양 그 주거 면적이 넓거나 권리가액이 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1+1 제도를 둬서 1+1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원래 한 채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시죠. 물론 뭐 고가주택이면 그렇지만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종부세 납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1+1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여기 보시면 재산 건축에도 아마 위헌 소송을 했는데 헌법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1+1 분양자에게 종부세 부과처분이 정당. 사실 이 부분도 약간 충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뭔가가 세금이 자꾸 나오고,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때문에 다른 책임 소재 등등 중개사한테 책임을 준다는 등, 혹은 뭐 체납 세금에 대해서 열람권을 준다는 등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세 자체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의 과열 때문에 올라갔던 게 역전세가 되면서,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만은, 이게 약자를 구해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근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전세는 더 없어지게 됩니다. 공급 자체가 이렇게 가로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급자 입장에서 관련된 제약이 들어오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1+1이 종부세가 위헌적으로 부과가 위헌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종부세는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요게 조금 재밌게 봤던 건데 글자가 이건 좀 잘 안 나오네요. 코람코 신탁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책준이 책임준공이죠. 노졌던 신탁사 거품 빠져 실력 드러날 것. 이게 책임준공이 원래 책임준공 하지 않더라도 분양이 잘 될 때는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졌던 그 노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신탁사가 이제 거품 빠져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책임 준공하기에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되면 일단 자금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게끔 신탁회사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점점점 이제 실력이 드러날 거라는데, 이게 시장이죠. 이 보시면 토지 신탁 수주만 하면 돈을 벌던 호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거품만 빠지면 선수들이 진짜 실력이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비중을 줄이고 리츠 사업을 들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둔 코람코는 신탁 방식 사업, NPL 등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서서 설명드린 기사들하고 같은 맥락들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허그에서 2차 보전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가게끔 하는 거 하고, 하지만 돈을 이렇게 사적인 어떻게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탁회사도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기 위한 회사에서는 이미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 부실채권, NPL 등의 새로운 투자기를 모색하고 있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지시는 거죠. 똑같은 같은 조치입니다. 이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 특히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기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억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점검 책임 준공령 신탁관리 고삐. 아까 기사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크게 터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미분양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책임 준공형, 그러니까 기사 내용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책임 준공령 토지신탁이란 설명도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책임 준공령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공사 완공의 완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준공형 사업을 맡는 시공사는 통상 시공능력 평가 50에서 700 위의 건설사가 많다. 신탁사도 아무한테나 시공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안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불이행 공사 중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이 빠질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이행을 하는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부동산 호황기는 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또 뭡니까?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가주택 정비 사업도 숫자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또 양호한 지역에만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제일 좋고 하긴 맞는데요. 조금은 좀 크게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그거 부분이에요. 광주죠. 광주 가로정비 사업 찬반 논란 시끌 반대하시는 거죠. 조합 설립 2개서 과거 미래 공존 위해서. 여기 보시면 현장 사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결사 반대. 업자들에게 절대 속지 맙시다. 주민 분담금만 수억 들어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업자들이 별로 남지는 않아요. 예, 정상적으로 하는 업자들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나올 수 있죠. 예. 여기도 보시면 동명동 224세대 분양, 200세대 분양 이렇게 하면 네.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은 이런 반대는 늘상 있는 겁니다. 이런 반대가 사업자들, 시공사 혹은 뭐 정비사업 혹은 신탁회사에서 리스크로 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등도 나왔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